가난한 시절 빨래 공장과 시장 일을 전전하며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 시어머니 순자. 하지만 며느리 소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냄새난다며 모욕하고 동네와 친정에까지 험담을 퍼뜨린다. 아들 지우는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본 휴대폰 영상 한 편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끝까지 말을 아끼던 순자의 과거 희생과 며느리의 숨겨둔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 변호사 아들은 결국 선택을 한다. 그럼 이야기 시작 전 계속해서 새롭게 전해드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토요일 오전 순자는 새벽부터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서 김치를 덜어 작은 반찬통에 옮겨 담고 멸치볶음과 장조림도 한 칸씩 채워 넣었어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꼭 눌러 닫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순자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집에 가는 날이라 장바구니 안에 반찬통을 가지런히 넣고 위에 비닐을 한 번 더 덮었어요. 시장 입구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순자는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 두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고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사람들 틈 뒤쪽에 조용히 서서 장바구니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고개를 돌려 장바구니를 보더니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양념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갔고 순자는 괜히 장바구니를 발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순서대로 올라탔고 순자는 손잡이를 잡기 편한 앞쪽 자리 근처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뒷문 근처에서 어린아이 둘이 장난을 치며 떠들었고 중년 부부는 여행 가는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 골목과 동네 빵집 간판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하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떠올리며 장바구니 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표정이었어요.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앞 정류장에 멈추자 순자는 조심히 내려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는 경비원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익숙한 얼굴을 본 듯 순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또 오시네요, 어머님. 예, 손주 보러 좀 가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짧게 대답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세제 냄새가 스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엄마와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서서 층수를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세 사람이 함께 서게 되었고 유모차 옆 공간에 장바구니가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택배 기사는 코를 한번 훌쩍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순자는 그제야 장바구니에서 새어나오는 양념 냄새를 의식하고 비닐을 한번 더 감싸주었습니다. 가슴께까지 올려들었던 장바구니를 발치로 내려놓고 발끝으로 살짝 밀어 구석으로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점점 음식 냄새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유모차에 탄 아이의 코를 슬쩍 손으로 가려주고 시선을 앞만 바라보았어요. 순자는 괜히 자신의 옷 소매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팔을 한번 털었습니다. 해당 층에 도착하자 먼저 젊은 엄마와 택배 기사가 내렸고 순자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 집 앞에 분리수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 부부가 재활용품을 정리하다가 장바구니를 든 순자를 보고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그중 한 사람은 코를 한번 문질렀어요. 순자는 모른 척하며 아들 집 번호가 붙은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순자는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손등으로 입가를 톡 두드리며 미소를 준비한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나고 누군가가 다가와 비디오폰 화면을 확인하는 기계음이 작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강한 방향제 냄새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순간 눈을 한번 깜빡이며 낯선 향을 코끝에서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고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손주가 놀다 둔 장난감과 색연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가 식탁 옆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점심을 먹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지훈이 셔츠 차림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훈은 순자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듯 얼굴을 들었다가 집 안 공기를 잠시 눈으로 훑었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반쯤 들렸지만 말끝은 힘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순자는 반찬통을 꺼내기 위해 장바구니 지퍼를 열고 김치통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진한 양념 냄새가 더 강하게 퍼져나왔고 집 안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움직이던 소영은 뒤돌아보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영은 급하게 거실 창문 2개를 차례로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고 커튼이 바람에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공기청정기 버튼을 누르고 강한 모드로 올린 뒤 TV 앞에 놓인 방향제 스프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프레이 분사 소리가 연달아 나고 인조꽃 향기가 온 거실을 덮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잠시 멈추고 무안한 듯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은 소파에 앉아 만화 영상을 보다가 눈치를 채고 리모컨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살짝 거두고 소파 등받이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잘 있었어요? 하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 쪽을 한 번 더 힐끗 바라보며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 주방 쪽에서는 싱크대 물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소영은 설거지할 그릇을 일부러 크게 부딪히며 물에 담그고 한 손으로는 걸레를 잡고 싱크대 주변을 쓸었습니다. 거실 한쪽 콘센트에는 자동 분사형 방향제가 박혀 있었고 일정 간격마다 작은 분무가 허공에 뿌려졌어요. 순자는 자신이 가져온 장바구니가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식탁 옆보다 더 구석진 바닥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조심히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잠시 후 맞은편 동으로 출근을 나섰던 이웃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열린 현관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와 방향제 향이 뒤섞인 공기를 느끼고 잠시 코를 문질렀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거실 안쪽 모습이 복도에서 조금 보였지만 그는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공기청정기 팬 소리가 크게 돌아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계속 흔들렸어요. 순자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바닥을 바라보며 다음엔 좀 덜 가져와야겠네요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번화가 골목 끝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소영은 앞에 아이스라테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세워 탁자 위에 기대어 두었어요. 마주 앉은 친구 수진과 은정은 회색 코트를 벗어 의자 등에 걸어두고 주문한 디저트를 포크로 집어 먹었습니다. 요즘은 시댁이 더 피곤해요. 소영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수진이 먼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또 무슨 일 있어? 은정도 관심이 생겼는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어요. 소영은 주머니에서 꺼낸 이어폰 줄을 괜히 만지작거리다가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날 부엌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순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헐렁한 카디건과 바렌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발에는 값싼 슬리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봐, 우리 집 상황이 이래요.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 아직도 저런 스타일이야? 요즘 누가 저렇게 다녀? 은정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소영은 기다렸다는 듯 어제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싸들고 오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엘리베이터 안이 다 퍼졌어요. 애 친구 엄마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말을 하면서도 소영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소영의 화면을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야, 이거 나도 찍어두면 안 돼? 소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허락했고 수지는 화면을 카메라로 다시 찍었어요. 찰칵 소리가 카페 안 공기 위로 작게 울렸습니다. 카페 맞은편 구석 자리에서는 미용실 원장 미경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기사에 시선을 두었지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냄새 같은 단어 때문에 귀가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는 않았지만 잔을 입술에 가져간 채 옆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영은 친구들에게 아파트 복도에서 있었던 생일 파티 때 현관 앞에 서 있던 순자의 모습 등을 과장 섞어 떠들었습니다. 파티 때도 또 올라온 거야. 애들 다 있는데 문 열어줬다간 냄새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지 뭐. 수진과 은정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나 단톡방에 올렸잖아. 우리 가족방에. 소영은 다시 휴대폰을 조작해 카카오톡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집 시어머니 냄새 때문에 요즘 고생 중이라는 문장이 파랗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글을 내려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친정 어머님도 보셨어? 당연하죠. 엄마가 이러다 병 생기겠다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난리예요. 소영은 말하면서도 어디선가 인정받는 느낌의 입가를 올렸습니다. 미경은 잡지장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야기 속 인물이 누구인지 떠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미용실로 와서 흰머리를 염색하던 조용한 그 손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몸에서 세탁소 비누 냄새가 나던 그 순한 노인이었습니다. 아휴, 나 같으면 못 산다. 집에 오는 날에는 환풍기도 돌리고 향초도 켜야 할 듯. 수진이 장난 섞인 말로 덧붙이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은 그 분위기에 힘입어 더 자극적인 표현을 골랐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사진 속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수지는 자신이 관리하는 또 다른 단톡방을 열어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 시어머니인데 요즘 이런 일 많다더라라는 문장이 함께 올라갔어요. 방 안에서는 금세 여러 개의 웃는 이모티콘과 가볍게 비꼬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정도면 냄새 공해 아니냐 같은 답도 눈에 띄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이 우연히 그 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 뒷모습과 옷차림에서 익숙한 느낌을 받은 그는 화면을 확대해보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우리 동에 사는 그 어르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서 이웃 한 명에게 캡처 화면을 보내며 물어봤습니다. 동네 미용실로 손님 한 명이 들어와 머리를 자르며 휴대폰으로 그 단톡방 글을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거 우리 동 얘기 같지 않아요? 미경은 화면을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깨의 굽은 각도, 옷 색깔,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가방 끈까지 모두 익숙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경은 짧게만 대답했지만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젊은 손님은 상황을 흥미로운 가섭쯤으로 여겨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뭐. 머리 손질을 마친 뒤에도 미경의 머릿속에는 카페에서 들은 말과 단톡방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머리를 하러 올 때마다 연신 냄새 안 나죠? 라며 웃던 모습도 함께 생각났어요.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 미경은 늦게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같은 층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에는 냄새, 위생, 손주 건강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고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상황을 떠올리기 충분했어요. 게시판에는 곧 여러 댓글이 달리며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과 며느리 편을 드는 사람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 시간 순자는 작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켰다가 금세 소리를 줄였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느라 허리가 쑤셨지만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간 일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옷깃을 한 번 닦고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물로 씻었습니다. 내일은 세탁소 비누 말고 샴푸 향 나는 비누라도 사야겠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몸에서 혹시라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팔소매를 코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 쪽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집 거실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생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치킨과 피자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소영은 머리를 묶어 올리고 에이프런을 두른 채 종이컵과 종이 접시를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영자가 과일을 썰고 있었고 하늘은 생일 모자를 쓰고 거울 앞에서 모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오기 전에 방 좀 치워. 소영이 목소리를 높이자 하늘은 잠시 투덜거리다가도 방 안으로 들어가 인형과 교과서를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울리자 소영이 재빨리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작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면서 거실에는 아이들 신발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단지 입구에서는 순자가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초가 꽂힌 케이크 상자가, 다른 손에는 하늘을 위해 준비한 인형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살짝 닦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케이크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걱정돼 비닐봉지를 들고 몇 번이나 모양을 확인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풍선을 들고 탄 아이 둘이 안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는 엄마 한 명이 서 있었고 손에는 선물 포장이 된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 옆에 조심히 섰다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멈추자 아이들과 엄마가 먼저 내렸고 순자가 그 뒤를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이미 아이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집 앞에는 색깔이 다른 운동화와 구두, 작은 슬리퍼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신발들 사이에 틈을 찾아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가지런히 벗어놓았습니다. 발이 차가워질까봐 양말 끝을 한번 당겨 올리고 케이크와 선물 봉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잠시 숨을 고른 순자는 초인종 버튼을 누르고 귀를 문 쪽에 조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아이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 가까이서 발자국 소리가 한 번 났다가 곧 조용해졌어요. 문틈으로는 케이크 향과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나왔고 따뜻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실내에서는 하늘 친구들이 케이크 모양을 궁금해하며 식탁 근처에 몰려 있었어요. 영자는 과일 접시를 옮기다가 현관 쪽 비디오폰 화면을 힐끔 봤습니다. 화면에는 케이크 상자를 든 순자의 모습이 비쳤고 영자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어요. 누구야? 하고 묻는 소영의 말에 영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열어주지 마. 애들 다 모여 있는데 또 냄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소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비디오폰의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문 가까이 다가가 보지도 않은 채 아이들이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문 바깥에서는 초인종이 다시 한번 짧게 울렸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엄마 한 명이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하늘의 생일 파티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려온 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순자와 그 앞에서 열리지 않는 현관문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순자는 혹시 초인종이 안 들렸을까봐 손가락으로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웃 엄마는 순간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순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하늘이네 오셨어요? 순자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크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생일이라 해서요.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힘을 주어 나왔어요. 이웃 엄마는 비디오폰 화면이 켜져 있는 문을 쳐다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 안쪽에서 음악 소리가 더 커졌고 누군가 생일 노래를 틀어놓은 듯 했어요. 순자의 표정에서 조금씩 긴장이 빠져나가고 대신 어색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품에 조금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복도 반대편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또 다른 이웃이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그는 상황을 눈치채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들어 복도 쪽을 비췄어요. 영상에는 문 앞에 서 있는 순자의 뒷모습과 현관문 위에 걸린 생일 현수막 일부가 함께 잡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안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 내가 시간 잘못 맞췄나 보네요. 순자는 이웃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이웃 엄마는 뭔가 말해보려다가 제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딸의 등을 떠밀어 문 앞으로 보내고 초인종을 대신 눌러주었어요. 잠시 뒤 문은 아주 조금만 열리더니 아이만 안으로 빨리 들여보내고 곧장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순자의 얼굴이 비칠 틈은 거의 없었어요. 복도에 혼자 남게 된 순자는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옆면에 찍힌 생크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냈어요. 조금 있다 다시 올까요 하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소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한 손에 케이크를 다른 손에 인형 봉지를 든 채 복도 끝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보다는 계단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난간을 짚고 한 계단씩 내려가며 중간층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고 멈춰 섰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하늘 또래 아이들이 다른 생일 파티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단 창가에 케이크 상자를 잠깐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다리를 주물렀어요. 한참 뒤 다시 케이크를 들고 1층까지 내려온 순자는 외투를 여미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손에 들린 인형 봉지가 허공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켠 순자는 작은 상을 펴고 케이크 상자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생일초 2개를 케이크 한쪽에 꽂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하늘이 생일 축하합니다. 순자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향해 살짝 숨을 내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촛불이 꺼진 뒤 남은 연기 냄새와 케이크 향이 섞여 퍼졌어요. 그녀는 잘린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옮겨놓고 맞은편 빈자리를 향해 잠시 눈길을 두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불빛만 깜빡였고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지만 순자는 그 진동을 당장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오후 지훈의 집 초인종이 울리자 소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색 코트를 걸친 영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소영은 겉으로는 반갑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직 하늘의 생일 파티 때 쓰던 풍선이 2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님이 온 기척에 슬리퍼를 끌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지우는 짧게 인사를 하고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대충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TV 옆에 놓인 공기청정기, 주방에 쌓인 그릇까지 한 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일은 좀 어떠니? 바쁘지? 영자는 사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맡고 있는 사건 얘기를 짧게 늘어놓았습니다. 소영은 주방에서 차를 우려와 세 사람 앞에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차 향이 번지자 영자는 잔을 한 번 들었다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있잖니,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들 미리미리 정리를 하더라고. 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집이고 예금이고 다 자식 이름으로 돌려놔서 나중에 분쟁 안 나게 한다더라.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함과 액자 쪽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잔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영은 영자의 말을 이어받을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정리해야죠. 시어머님 집도 오래됐잖아요. 옥탑방 말고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집도 있고요. 지우는 어머니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떠올렸습니다. 싼 월세로 세입자 두 집을 받는 작은 건물이었고 젊은 시절 어머니가 온갖 일을 하며 마련한 공간이었어요. 그 집 계단 청소를 함께 하며 자랐던 기억이 떠오르자 지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엄마 집은 엄마가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놔둔 거예요. 그는 일부러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영자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그래, 물론 그렇지. 다만 문서상으로라도 확실히 해두면 좋다는 뜻이야. 나중에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분쟁 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니. 그는 걱정하는 사람처럼 손을 내저었어요. 소영은 말을 더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지훈의 표정이 단단해진 것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를 꺼내는 척하며 분위기를 돌렸어요. 어머님은 요즘도 시장 다니시죠? 무릎 안 좋으신데. 아휴, 우리도 걱정이 많아요. 잠시 이런저런 안부 이야기가 오간 뒤 영자는 자리를 정리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자 영자는 바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훈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야겠다. 집 앞을 벗어난 둘은 단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이미 주말 손님들로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마자 영자는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대충 그려진 숫자와 집 구조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봐라, 시어머님 집 시세가 요 근래 이렇게 올랐대. 영자는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어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 나중에 하늘 공부시킬 때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소영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눈빛이 조금씩 계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말은 집을 정리해서 요양원 같은 데 모시자는 거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시설에 모시고 우리가 그 비용 관리하면 다 편하지. 그는 말끝에 요즘 노인 냄새 심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들으며 최근 단톡방과 커뮤니티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민망한 상황 생기면 그걸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위생 문제, 냄새 문제 같은 거요. 영자는 동의하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슬슬 말해두는 거야.
시어머님이 계속 그런 모습이면 손주도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영자는 말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춰 주변 테이블에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또렷이 이어졌어요. 그 시각 순자는 동네 노인복지관 입구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건강체조교실, 취미교실, 무료급식 안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복지관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네 분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요. 직원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물으며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이름, 나이, 주소, 함께 사는 가족 유무 등이 차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잠시 뒤 사회복지사 민수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잠깐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순자는 지팡이 대신 가방끈을 꼭 쥐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따뜻한 전기난로와 복지관 행사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요즘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하나씩 물었습니다. 순자는 시장 일을 하는 이야기, 무릎이 시큰거리는 이야기, 그리고 혼자 지내는 옥탑방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변호사라 바쁘니까요. 가끔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걸로도 감사하죠. 민수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어머님 명의로 돼 있나요? 그 질문에 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떠올리듯 대답했어요. 예, 젊을 때 조금씩 모아서 산 집이 하나 있고 지금은 옥탑방에 살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요, 그냥 애들한테 다 주는 것보단 누가 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빨래도 해주고 쉬어갈 수 있는 데면 좋겠다고요. 민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별도의 노트에 따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참 좋으시네요. 나중에 원하시면 그런 용도로 공간을 쓰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는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는 자신이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에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한편 도심 한복판 로펌 사무실에서는 긴 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건 기록과 재판 일정표가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집에서 온 부재중 전화 목록과 내일 일정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지우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집에서 벌어지는 분위기를 떠올리자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야근하실 거죠? 동료 변호사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우는 웃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해가 저물어 네온 사인이 켜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둔 어머니 집 등기 서류를 한 번 꺼내 보았다가 곧 다시 폴더 속에 넣었어요. 이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지겠구나. 그는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보며
언젠가 자기 집 1층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을지 조용히 상상해 보았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계산과 계획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동네 미용실 유리문에는 노을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라이어 소리는 잠시 멈춰 있었고 미경은 의자에 앉아 있는 손님의 염색약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 손님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내려보다가 갑자기 의자를 살짝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요즘 우리 동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 하나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손님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미경은 빗을 들고 있다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무슨 영상인데요? 손님은 곧바로 휴대폰 앨범에서 동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좁은 아파트 복도가 보였고 문 앞에서 한 여성이 크게 몸짓을 하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로 화면이 움직이면서 복도 끝에서 장바구니를 든 나이든 여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미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어깨가 굽은 뒷모습, 손에 들린 낡은 장바구니,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낯익게 느껴졌어요. 영상에서 여인은 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큰 기척에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관 안쪽에서는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손짓과 표정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은 화면을 멈추고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같은 동 사는 사람이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대요. 시어머니가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저렇게 난리치는 거라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씁쓸한 기색이 비쳤어요. 미경은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 재생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잡지 못한 얼굴이지만 장바구니를 꼭 끌어안은 손과 구부정한 허리는 분명 순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손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미경은 휴대폰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 세부를 확인했어요. 현관문 옆 번호판, 복도 벽색, 계단 방향까지 모두 지훈네가 사는 동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돌아오자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영상 혹시 누가 찍은 건지 아세요? 같은 층 사는 아줌마가 찍었다네요. 어제 제게 보내줬어요. 손님은 별 생각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저한테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됐어요. 손님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죠. 잠시 후 미경의 휴대폰에는 그 복도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뜨자 그녀는 염색약을 헹구러 간 손님의 뒷모습을 확인한 뒤 조용히 화면을 열었어요. 영상 끝부분에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맡기던 순자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서랍 속에서 얇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 위에는 김지훈 변호사라는 이름과 로펌 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 순자가 머리 손질을 하러 와서 자랑하듯 보여주던 명함과 같았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는 먼저 로펌 대표 번호로 연결되었고 곧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로펌입니다.
거기 김지훈 변호사님 계시나요? 동네에서 미용실 하는 사람인데요. 미경은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과 가게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보류 음악이 흐른 뒤 다시 비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회의 중이신데 어떤 용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님 관련해서 꼭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나중에라도 연락 주시면 영상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비서는 상황의 무게를 느낀 듯 연락처를 받아 적고 지훈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경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용실 안에서는 드라이어 소리와 손님들의 가벼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미경은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가 다가와 작은 포스트잇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점심에 전화 오셨던 분인데요. 김순자 어머님 아시는 분 같아요. 메모에는 동네 미용실 원장 영상 있음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비서에게 되전화 요청을 부탁했고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영상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미경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방금 전 받은 파일을 다시 선택해 지훈의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곧 전송 완료 표시가 떴고 사무실 컴퓨터에도 같은 파일이 전달되도록 설정됐어요. 지훈은 업무용 노트북에서 메일을 열고 첨부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복도가 나타나고 곧이어 문 앞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입모양과 손동작만으로도 상황의 거칠기가 느껴졌어요.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젓는 모습, 상대를 밀어내는 듯한 자세가 반복되었습니다. 몇 초 뒤 화면 끝에서 장바구니를 든 노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춘 듯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구두 조심스럽게 모아 쥔 두 손이 너무 익숙했어요. 노인은 문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계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은 재생을 멈추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멈춘 화면 속 번호판, 현관문색, 복도 조명의 위치까지 모두 자기 집과 같았습니다. 노인의 옆모습이 순간적으로 잡힌 순간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그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도 몇 마디 단어는 분명히 들렸어요. 냄새, 애들, 여기 오지 말라 같은 단편적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멈추고 노트북을 덮기 전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가에는 금세 피로와 당황이 묻어났어요. 잠시 후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영상 속 시간을 확인해 손에 있던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찍힌 날짜와 시각은 자신이 회의 중이던 오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으로 같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작은 화면 속 장면이 또다시 눈앞에 떠올랐고 어머니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휴대폰 화면은 어두워졌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것도 누르지 못하고 손에 쥔 기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등에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뒤엉키듯 떠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던 날의 어머니, 시끄러운 창문 여는 소리, 애써 웃던 표정들까지 하나씩 겹쳐졌어요. 그는 천천히 다짐하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넘길 수는 없겠다. 속으로 한마디 내뱉은 뒤 지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 옆에 작은 메모를 한 장 더 붙였습니다. 영상 보관, 촬영자 연락, 미용실 원장 통화 재확인이라는 세 줄이 단정하게 쓰여 있었어요. 사무실 안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지만 지훈의 얼굴은 이전과 다른 굳은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사건 서류가 아닌 노트북에 저장된 짧은 영상 하나에 깊이 고정돼 있었어요. 아침 햇빛이 거실 블라인드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맺고 서류 가방을 챙긴 뒤 출근 전에 하늘방에 들르기로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자 하늘은 교복 대신 평소 입던 티셔츠를 입고 옷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연필이 흩어져 있고 공책 몇 권이 포개져 있었어요. 하늘아,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지훈이 문가에 기대어 묻자 하늘은 깜짝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요, 아빠. 아이의 말투에는 서둘러야 한다는 조바심과 어딘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책상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맨 위에 놓인 공책 한 권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계단과 사람들 그림이 연필로 거칠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에는 작은 네모 상자가,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지우는 그 그림이 낯설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늘은 아빠의 시선을 따라와 공책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아이의 손이 공책을 덮기 직전 지우는 손바닥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봐도 돼?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반쯤 끄덕이고는 책가방을 챙기러 옷장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교 가는 길에 함께 나가 문 앞에서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끝나고 학원 가지 말고 바로 집에 와. 아빠가 일찍 올지도 몰라. 하늘은 이유를 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그냥 내라고 답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아이를 먼저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다시 하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금 어지러웠지만 아이가 자주 쓰는 물건들의 위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공책 더미 중 하나가 아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던 공책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일기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 짧게 적혀 있었어요. 넘겨갈수록 글씨가 조금씩 흐트러지더니 어느 장부터는 문장 사이에 지워진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간쯤 생일 파티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 파티였다. 그 아래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그날 있었던 일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다. 문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가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라고 했다.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릿해져 있었고 몇 군데는 지우개로 문장이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다시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좋아하는데 말하면 엄마가 화낼까봐 조용히 있었다. 페이지 한쪽 구석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계단 턱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두고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옆에는 혼자 불을 끄는 모습이 작게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림 속 계단 창문과 난간 모양이 어머니 집 계단과 똑같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는 공책을 잠시 덮고 의자에 앉아 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훑은 뒤 다시 공책을 펼쳐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방향제 냄새가 싫다는 말과 함께 그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일기 몇 장과 그림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동안 공책을 덮지 못하고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얼마 뒤 그는 공책을 원래 위치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알지 못하게 책상 위 연필과 지우개도 다시 제자리에 맞춰두었어요. 거실로 나온 지우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오늘 오전 일정을 급히 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펌 단체 메신저에 메시지를 남겨 오전 상담을 오후로 미루어 달라고 비서에게 요청했어요.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출근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훈이 택시를 잡아 탄 곳은 회사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그는 어머니가 사는 동네 주소를 또렷하게 불렀어요. 택시는 아침 출근길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우는 무릎 위에서 양손을 꼭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멈추자 지우는 계산을 마치고 빠르게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세탁소와 구멍가게가 예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 입구에는 오래된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익숙한 계단을 천천히 올라 옥탑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완전히 잠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초인종을 먼저 눌러봤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몇 번 더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아래로 보이는 틈 사이에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는 지난주 신문 한 부와 함께 접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지우는 종이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엄마 잠깐 집 비운다. 첫 줄부터 그의 눈은 종이에 박혔어요. 몸이 자꾸 안 좋아져서 복지관에서 쉬었다 오려고 한다. 너 바쁜데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마. 글 마지막 부분에서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한테서 냄새 난다고들 해서 좀 덜 민폐 끼치는 데 가 있으려고 한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안 잘 챙겨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중간에 몇 번씩 다시 쓴 흔적이 보였어요. 지우는 종이를 든 손을 조금 떨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복도 난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이 집을 드나드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계단을 올랐을지 떠올라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아래층에서 나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에서 한 노부부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 위층에 사시는 박순자 어머니 아들입니다. 노부부는 지훈 얼굴을 보더니 금세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 그 변호사 아들 말이구만. 남자가 계단 손잡이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 큰 보따리 들고 내려가시는 거 봤어요.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시던데 복지관 사람하고 같이 간 것 같더라고요. 지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짐은 얼마나 많았는지 차례로 확인했어요. 노부부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구랑 같이 가니까 안심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마친 뒤 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옥탑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그는 종이 맨 아래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복지관 전화번호라는 말과 함께 숫자들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울린 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복지관입니다. 지우는 자신이 박순자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어머니가 지금 거기에 계신지 물었습니다. 잠시 대기음이 흐르는 동안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어요. 네, 박순자 어르신 지금 저희 쪽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째 여기 숙소에서 지내시고요. 건강 상태는 큰 문제 없으세요. 지우는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은 복지사와 연결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이어졌어요. 아드님 맞으시죠? 어머님이 연락 부담될까봐 번호를 망설이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오늘이라도 한번 들르실래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쪽지를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건물 입구로 내려가며 지우는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사과할 것, 그동안 보고도 못 본 척한 사실을 인정할 것, 하늘의 일기 내용도 솔직히 이야기할 것 등이었습니다. 골목길로 나와 택시를 붙잡은 그는 이번에는 복지관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전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 위로 지우는 하늘의 일기장에 적힌 짧은 문장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도착한 노인복지관 입구에는 작은 화단과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쪽에서는 어르신들 웃음소리와 함께 TV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로비 한쪽에는 혈압을 재는 기계가 있고 몇몇 노인들이 번호표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구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르신 아들 김지훈입니다. 직원은 이미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듯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오셨군요. 잠시만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눌러 누군가를 불렀고 지우는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의자에서는 한 노인이 종이컵에 물을 마시며 벽면 게시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무료 급식 일정, 건강 체조 교실, 봉사자 모집 같은 안내지가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그중 세탁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글씨로 세탁 자원봉사자의 이름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회색 니트를 입은 남자가 상담실 문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다가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김지훈 씨 맞으시죠? 저는 여기 사회복지사 민수라고 합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고 민수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2개, 벽에 붙은 일정표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소풍을 가거나 웃으며 세탁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은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훈은 약간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내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인근 경로당에 급식 봉사 도와드리러 가셨어요. 민수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순자가 아침부터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한 장짜리 기록지를 꺼내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록지에는 순자의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몇 번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시는 성격이세요. 특히 냄새나 위생 관련해서 남들한테 불편 주는 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지훈은 그 말을 듣자 복도 영상과 하늘의 일기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 이유도 혹시 그 때문인가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집에서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잠시 떨어져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 며칠 머무시면서 봉사활동 도우시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말하면서도 순자가 처음 복지관을 찾았을 때의 표정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서 한켠에는 순자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집 일부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빨래나 쉬는 곳으로 쓰면 어떨지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 메모를 가리키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그냥 자식에게 다 주는 것보다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냄새 때문에 민원 듣는 어르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세탁기를 놓고 빨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메모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다른 어르신들 얘기 들으시다가 갑자기 꺼내셨어요. 그때도 본인 몸에서 냄새가 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물으셨고요. 지훈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올라왔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셨거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보여줬어요. 상담실 안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가 민수가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부탁으로 저희가 지자체 쪽에 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시고 아드님도 괜찮으시면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밟을 수 있어요.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기댄 채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머니 뜻이라면요.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메모지에 몇 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오실 시간에 맞춰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훈은 상담실 창문 너머로 운동기구가 있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체조를 하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그 시각 도심 한가운데 고층 빌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소영은 깔끔한 회의실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반대편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쳐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유리창을 타고 햇빛이 반사되어 사무실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상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꺼내자 영자는 한숨 섞인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사위도 힘들고 우리 딸도 너무 힘들어해요. 영자는 시어머니의 위생과 냄새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요. 집에 올 때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친구들을 못 데려오겠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는 메모지에 몇 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시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보호자 입장에서의 고충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곧장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요. 그는 시범을 보이듯 몇 가지 표현을 제안했습니다. 건강과 위생이 걱정된다. 손주의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수첩을 꺼내 필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에 이혼 문제까지 가게 되면요. 소영이 조심스레 묻자 변호사는 눈빛을 바꾸며 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정서적 학대,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들은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흘깃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듯한 표정이 오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 2개와 종이컵, 볼펜 몇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볼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듯 했어요. 지훈이도 결국 자기 편을 들 수 없게 만들어야죠.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소영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모녀의 반응을 관찰하며 중립적인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해 두세요. 소영은 수첩 한쪽에 날짜를 적으며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전혀 다른 기록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훈에게 어머니의 최근 생활 패턴과 봉사 일정, 건강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 옆에는 양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숫자를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생각보다 괜찮으십니다. 다만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 끝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오므라들었다 펴졌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네요.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위로의 말 대신 현실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지금부터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지훈이 복지관 로비로 나왔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비닐봉지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일부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그들 사이 어딘가에 익숙한 실루엣이 있다는 생각에
지훈의 가슴이 순간 크게 뛰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은 잠시 뒤 다음 만남으로 미뤄둔 채 복지관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도로 위에 서자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쳤지만 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탄 그는 이번에는 회사 주소를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출근 시간이 애매하다며 농담을 건넸지만 지훈은 짧게 웃는 척만 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로펌 복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비서는 지훈을 보자마자 다가와 오늘 일정표를 건넸어요. 오전 상담 2건은 오후로 조정해 두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자 그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복도 영상을 다시 열었어요. 영상 파일 이름을 증거1이라고 바꾸고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 옆에는 하늘 일기장을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옮겨 넣었어요. 증거 2일기, 증거 3그림이라는 이름이 차례로 생성됐습니다. 지훈은 메모장을 열어 사건 일지를 쓰듯 날짜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만 적으려 노력했어요.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마에는 천천히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함에서 등기부등본 파일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 집과 옥탑방 관련 서류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지훈은 등기 내용과 소유 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일부 지분을 복지관과 연계된 재단에 넘기려 준비하던 메모도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누군가는 또 어머니를 이용하려 들겠죠.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와 서류를 가지런히 놓고 전화 수화기를 들어 동료 변호사의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잠시 뒤 비슷한 또래의 동료 변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농담을 던지려다 지훈의 얼굴을 보고 말투를 고쳤어요. 무슨 일 있어 보여? 사건이야 아니면 집안일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에 복도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방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동료는 화면이 꺼지자마자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어요. 상대가 내 아내라는 거지. 지훈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 하늘의 일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삐뚤한 글씨와 계단에 앉은 사람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동료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보았습니다. 아이까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건 이미 한참 넘었단 뜻이야. 지훈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마디를 꾹 눌렀습니다. 변호사로서라면 이런 상황에 의뢰인이 왔을 때 어떻게 조언했을까 생각해 봤어.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자꾸 미루고 싶더라. 말끝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동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서적 폭력은 명백히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 그리고 이혼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점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메모장에 명예회복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중요한 건 아이야. 동료는 하늘 일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누가 책임지는 어른인지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동료가 방을 나간 뒤 지우는 한동안 컴퓨터 화면을 꺼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세탁 봉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 옷을 정성스럽게 개고 있을 장면이 떠올랐어요. 잠시 후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발신 화면 위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연결 대신 문자 입력창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에 복지관 근처로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짧은 문장을 적은 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대신 민수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뵐 수 있게 시간 좀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곧 도착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저녁 7시쯤이 좋겠습니다. 일정을 정리한 지우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향후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어머니 의사 확인 및 지원, 두 번째에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준비, 세 번째에는 아이 정서 보호 방안이 적혔어요. 그는 변호사답게 각 항목에 세부 항목들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관한 부분에서는 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세탁방 계획을 첫 줄에 올렸습니다. 집 1층 공간 공익적 목적 사용 동의서 검토라는 문장이 추가됐어요. 하단에는 어머니 명예 보호, 며느리 및 외가 쪽 개입 차단이라고 단호하게 적혔습니다. 글자를 적을 때마다 그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소영이 거실 한가운데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시어머니 관련 농담과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영은 새로 올라온 글에 웃음 이모티콘을 눌렀다가 잠시 후 지웠습니다. 최근 지훈의 얼굴이 떠올라 예전처럼 마음껏 올리기가 조금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변호사하고 얘기한 거 잘 정리해둬.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소영은 수첩을 펼쳐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표현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위생 문제, 아이의 복지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과 사무실, 복지관에서 각기 다른 문장들이 적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의 끝이 결국 한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영만 아직 모르는 듯 했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회색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사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편에 설지 정해야겠죠.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철 맨 앞장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 거실 식탁 위에는 서류철과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들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트북 화면에 복도 영상을 띄워둔 채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영자가 코트를 여미며 들어섰어요. 어머, 웬일로 이렇게 서류를 잔뜩 펴놨어? 영자가 식탁 위를 흘깃 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의자를 하나 더 꺼내 테이블 쪽으로 끌어왔어요. 오늘은 집안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소영은 그 말에 순간 눈썹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상황을 가늠하듯 주위를 둘러보고 코트를 벗어 등받이에 걸었어요. 하늘은 방 안에서 문제집을 풀던 손을 멈추고 조금 열린 방문 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식탁 위에 켜진 노트북, 서류철, 아빠의 굳은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불안과 궁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엄마 눈치를 떠올리고 일단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노트북 방향을 살짝 돌려 두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같이 보시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 복도 영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피커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집 호수 번호와 현관문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소영의 실루엣이 보이고 손짓과 입모양이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장바구니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다가 말없이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지우는 영상을 끝까지 보여주고 나서 화면을 잠시 멈췄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누가 안 그래요? 냄새 심하면 서로 불편한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우는 노트북 옆에 놓인 인쇄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늘 일기장을 찍어 뽑아낸 종이었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하늘 일기입니다. 지우는 종이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의 시선이 종이로 향했다가 곧 빠르게 옆으로 비켜갔어요. 영자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하늘은 방 안에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심히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보자 손짓으로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하늘아,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아이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눈은 계속 일기장 사본과 노트북 화면 사이를 오갔어요. 지우는 하늘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소영과 영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남편이자 아들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문제를 두고 제가 일부러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떠나 복지관에 계신 이유를 알고 나니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남에게 피해주기 싫다고 냄새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집을 비우셨답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복지관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자와 소영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빨리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도 알잖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챙기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의 말은 예전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서 한 장을 더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정리한 메모였어요. 어머니 집과 옥탑방, 이미 일부는 공익용으로 쓰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는 영자와 소영의 눈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두 분이 관여할 여지는 앞으로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아들로서 책임지고 막을 겁니다. 그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문 채 손수건만 움켜쥐었어요. 소영은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듯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에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아이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잘못이에요. 하늘이 그 말을 듣고 의자 위에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나 할머니 좋아해.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시선이 아이 쪽으로 꽂혔지만 하늘은 아빠 쪽만 바라봤어요. 근데 엄마 화날까봐 말 안 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실 공기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자는 손수건으로 눈을 문지르는 신용을 했지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지우는 딸 어깨에 손을 얹어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다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이혼 절차를 준비할 겁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명예 회복과 아이 양육권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 그 말 진심이야?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야?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위자료와 필요한 정리는 제가 변호사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영자는 딸 편을 들기 위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다시 생각해봐. 이런 일로 가정을 깨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지우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정을 깬 건 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버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방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큰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여행 때 쓰고 그대로 냉장고 옆에 세워둔 가방이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가방을 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잠시 친정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소영은 굳은 얼굴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손잡이를 꽉 쥐었다 놓았다 했어요. 영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지우는 그 말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싶으시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일기도 이웃 증언도 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보고처럼 담담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 여닫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잠시 뒤 옷과 화장품이 작은 캐리어 안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는 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은 엄마 방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이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오늘 자리의 마지막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손은 다시 아빠 셔츠를 꼭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소영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옆에는 핸드백과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영자는 딸의 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춘 소영은 뒤돌아보려다 그대로 시선을 돌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곧 조용히 닫혔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자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한동안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하늘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옆에 앉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 모실 준비를 같이 해보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방은 어디에 만들 거야? 지우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저 방 책상 조금 옮기고 침대 하나 더 드리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하늘의 얼굴에 아주 조금 미소 비슷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할머니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들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물들이는 사이 이 집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흐른 뒤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향기 나는 빨래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는 조그맣게 어르신 무료 세탁데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은 새로 생긴 가게를 한 번씩 쳐다보고 유리문 너머를 궁금한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중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복지관에서 가져온 안내문과 무료 세탁 가능한 요일이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바닥 한쪽에는 빨래 바구니 몇 개가 정리돼 있었고 작은 의자 두세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르신들이 가져온 셔츠와 바지, 수건이 한가득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옷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져 티슈나 동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탁기 안에 차례대로 넣었습니다. 세제를 덜어 넣을 때도 눈대중이 아니라 손에 익은 감으로 정확히 맞췄어요. 어머니, 이거 많이 때 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수건 묶음을 들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 더 삶으면 되죠. 옛날에는 손으로 다 빨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하고 세탁기 문을 꾹 닫았습니다. 곧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빨래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회전 소리와 함께 비눗물 거품이 둥글게 돌고 있었어요. 어르신 두셋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집보다 따뜻하네. 한 어르신이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문이 다시 열리더니 이번에는 지훈과 하늘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바로 온 듯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내가 옷 깬다고 했잖아. 하늘이 먼저 말하자 지우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세탁기 앞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냐, 손 씻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한층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와 빨래 건조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미 건조가 끝난 수건들이 바구니에 쌓여 있었어요. 하늘은 수건을 하나씩 꺼내 반으로 접고 다시 한 번 접어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셔츠를 걸어둘 옷걸이를 준비하며 아이가 접은 수건을 칭찬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할머니, 여기 목 부분 얼룩 좀 봐주세요. 하늘이 셔츠를 들어 보이자 순자는 다가와 천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삶아야겠네. 그래도 오늘보다는 훨씬 깨끗해질 거야. 순자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민수는 창가 쪽에 작은 탁자를 놓고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모금씩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 이런 데 생겨서 정말 좋다니까. 그냥 세탁소 가기에는 돈도 들고 눈치도 보이는데 말이야.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일을 멈추고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박순자 어르신의 기부와 노인복지관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복지관 로고와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글을 읽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지 떠올렸습니다. 아빠, 우리도 이름 써도 돼? 하늘이 안내문 아래 빈 공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자원봉사자 이름 써놓을까? 나중에 다른 친구들 오면 같이 도와줄지 모르잖아. 순자는 크고 진한 글씨로 자원봉사 김지훈, 김하늘이라고 써넣었습니다. 하늘은 자기 이름이 적힌 글씨를 보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이제 여기 직원 같아. 아이는 작은 승리감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리문 밖 골목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퉁이 쪽에 서 있던 사람은 유리창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코트를 여민 채 서 있는 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안쪽에서 움직이는 익숙한 실루엣들을 한참 동안 그대로 바라봤어요. 순자가 수건을 털어 건조대에 거는 모습, 하늘이 그 옆에서 셔츠를 접는 모습, 지훈이 바구니를 나르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영의 손은 핸드백 끈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안쪽에서는 아무도 그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빨래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어요. 민수는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오늘 남은 세탁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또 어르신들 올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탁기 전원을 하나씩 껐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오늘도 잘한 거죠. 그녀는 어르신들이 가져온 옷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바구니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옷들 빨래 냄새만 날 거예요. 다른 건 다 씻겨 내려갔겠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에요.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세탁기 문을 함께 닫았습니다. 하늘은 그런 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할머니, 나중에 내 친구들도 여기 데려와도 돼요? 순자는 잠시 놀란 얼굴을 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친구들 옷도 깨끗하게 빨아주죠. 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빨래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골목에는 노을빛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 유리창에도 주황색 빛이 비쳐 안쪽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지우는 가게 밖으로 나가 간판 불을 켰습니다. 작은 전구들이 하나둘 켜지며 향기 나는 빨래방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떠올랐어요. 골목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간판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욕먹던 어르신이 이제는 동네 빨래 냄새를 다 맡아주는구먼.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속에는 조롱이 아닌 묵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순자는 가게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세탁기, 바구니, 접힌 수건, 그리고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모두 눈에 담았어요. 이제 여긴 냄새로 욕먹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 냄새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데가 됐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훈과 하늘은 빨래방 불을 끄고 순자와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뒤쪽에서 간판 아래 작은 조명이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고 누구에게나 냄새가 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을 아는 사람은 그 냄새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 골목 사람들은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뒷모습은 조용한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고 남은 것은 빨래방 안에 잔잔히 남은 따뜻한 향기뿐이었어요.